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통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분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통계를 보니까 뭐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단위로 한 4만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49% 정도가 감소를 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상품성이 좀 눈에 띄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현장들은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 이런 그 미분양에 대한 대응 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가 대기실에서 조금 있다가 2부 때 만나 뵐 그 분양 대행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또 이런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돈은 지금 같은 시기 때 벌 수 있는 게 기회다. 대신 뭐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기회를 잘 잡고 또 현명한 그 현장들을 잘 잡아내신다면은 어떤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순서도 평소하고 비슷하게 1부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예린 변호사님이 미분양하고 또 이런 분양 물량들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동향들 체크해 주시고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2부 때는 그 현업에 계시고 지금도 다양한 현장에서 분양 대행을 하고 계시는 S&P 김승조 대표님, 그 다음에 빌딩 상업용 부동산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빌딩숲 안유런 대표님, 또 김인만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 전체 동향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뭐 좋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시면 메모 잘 해 두셨다가 투자하시거나 뭐 내주장만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부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제가 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요즘 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이제 좀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발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핫한 게 또 이제 둔촌주공 분양이 다음 달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분양시장 동향을 보면 이제 경착륙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분양 그 시장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 그 주택을 보면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벌써 27% 정도가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었고 이제 수도권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수도권은 55% 정도 그렇게 이제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지난해 동기랑 대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100%에서 150% 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지금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도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아예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최근 거래가 뭐 6개월 전에 있던 거래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일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이런 미분양 심화 요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할 텐데,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급속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쯤에는 좀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물가를 잡는 걸 좀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계속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렇게 해가지고 0.75%포인트씩 지금 4번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3월에는 0.5
0.5%였는데 근데 지금 4%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률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물가 지수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4.75%에서 5.25%까지 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따라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3%대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단이 한 5% 그리고 상단이 7, 8%까지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은행 예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예금 통장 개설하려고 뭐 은행 앞에 이제 줄을 섰다 막 이런 풍경들이 이어질 정도로 좀 약간 좀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가계주체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는 한 거죠. 이게 주택을 매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택 사실 때도 사실은 내 돈 갖고 다 사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대출을 무조건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7, 8억에서 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절반 정도를 이제 대출로 조달한다고 했을 때 한 5억 정도가 이제 그 대출로 조달하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금리가 7%대만 되더라도 이게 그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291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당 이제 평균 소득을 보면 한 483만 원 정도? 그러면 이자를 거의 6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계주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곧 달리 말하면 어쨌든 새로운 주택을 좀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갖고 계신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그 자금을 갖고 계신 경우에도 사실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대출로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개발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또 이제 투자를 꺼리게 되고, 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막 집값이 오르니까 영끌해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 초에는 굉장히 매물이 오히려 시장에 좀 출하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제 4.75%에서 5.2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10%가 넘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년까지 계속 그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심리가 또 이제 잠깐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시장 자체가 더 위축되고 더 안 좋아질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재값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물가는 되게 오르는데 경기 침체 우려도 강해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라는 것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월 대비 뭐 7%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뭐 전년 동월 대비로는 뭐 40% 정도 이제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정부가 또 2차례 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정책을 보면은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뭐 실효성 있는 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규제, 대출이든 세금이든 뭐 재건축, 재개발이든 규제 자체가 좀 완화될 걸 예상은 하지만 조금 더 관망하는 추세이긴 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이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이제 그 워낙 이슈가 돼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미루다가 다음 달 25일에 이제 그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가 갑자기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서 뭐 이런 분쟁에 휘말렸다 이런 일은 사실 이례적이
있고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런 단지가 당시에는 뭐 이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민간 주체로 사업이 넘어간다.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공사 중단이 한 6개월 정도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한 1.5억에서 2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이 굉장히 출혈이 큰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둔촌주공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둔촌주공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그 조건이 1월 중에 분양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대한 미루다가 맞춰서 이 다음 달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1만 세대 정도가 되고 그중에 일반 분양분이 4천 세대나 돼요. 네, 4천 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제 4천 세대면 사실 서울시에서 1년 동안 하는 일반 분양 물량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단지이면서 일반 분양 물량도 거의 뭐 이 정도 나오기 어려운 서울에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분양시장이나 뭐 주택시장 자체가 이제 좀 냉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둔촌주공에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분양을 좀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건설사라던가 시행사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둔촌주공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 청약 경쟁률 보시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민간 시행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단지가 좀 많고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갖춰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훨씬 인기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그래서 좀 주요 분양 단지들이 처음에는, 연초에는 한 5만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분양한 단지는 한 7,5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주요 단지를 한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둔촌주공 재건축이 다음 달에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위 4구역이 조금 이제 장위동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장위 4구역이 입지도 제일 좋고 세대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여기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죠. 그리고 잠실 여기 진주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로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뤄지는 추세고 원래는 동대문구 쪽에 뭐 이문 1구역이나 3구역 이런 데들도 이제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조합 내부에 뭐 비리 문제라던가 인허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분양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조합들도 막 서둘러서 분양하려고 안 하는 거죠. 좀 약간 관망하면서 이제 좋을 때 분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광명 1R구역 뭐 이런 데는 이제 입지가 좋으니까 내손 다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원에서 가깝고 이런 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한번 드려보면 사실 이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 벌써 됐어야 됐죠. 그래서 이거 정말 기다리다가 집 샀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갈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중간에 짓다가 말고 이제 공사비 분쟁 때문에 이게 사업이 가네마네 막 그랬던 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사 중단됐을 때만 해도 이제 이거를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조합원만도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시행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라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6천 명의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이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새 아파트를 다시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사업 주체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6천 명의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자기네가 넘겨받아서 뭐 자금 투입이나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또 이어서 진행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이제 분양을 다음 달에 한다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뭐 일반 분양할 때 일정 분양가를 뭐 그 택지비나 뭐 건축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일정한 정도로 이제 분양가를 제한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정부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2020년도 7월에 이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그러니까 둔촌주공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둔촌주공은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 적용이 안 될 때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분양을 하려면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허그에서도 분양 보증을 해주려면 이게 너무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라는 걸 별도로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 2,9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평당.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낮잖아요. 네, 너무 낮아서 당시에 이걸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합원들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조합이 한번 조합 집행부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이제 후분양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새로 도입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걸로 이제 분양가 다시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새 집행부가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분양가 받기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공사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4,180만 원 정도를 이제 자기네는 원했지만 실제로 나온 거는 지금 3,829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이 분양가가 어떤 수준인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싼 건지 싼 건지. 그래서 이게 대충 이제 분양 가격을 보면 이제 5구형이랑 8사형이 가장 이제 관심 많으시겠죠? 그래서 5구형 같은 경우에 9억 원대 후반 정도 분양가가 정해지는 거고, 이제 8사형은 13억 원대 초반. 근데 여기가 지금 입주권 시세가 얼마냐면 15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거의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입주권 가격보다 좀 싸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러면은 분양한 단지들이 이렇게 대단지는 없어요. 사실은 대단지가 없고, 여기 둔촌중원 같은 경우에는 입지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주변 단지보다는 훨씬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그 건너편에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시세를 보면 뭐 둔촌 신성 미소지움 뭐 이런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5구형이 한 9억 6천만 원 정도에 지난달에 거래가 됐고, 8사형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 대 후반 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분양가 자체가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지가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뭐 이런 데도 이제 34평이 뭐 18억대 후반 지난달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청약을 한 데가 있어요. 근처에 바로 길 건너편에. 거기도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데긴 한데 더샵파크 솔레이유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평당 분양가가 한 3,600만 원 정도였고, 청약 경쟁률이 당시에 14.8대 1, 뭐 일반 공급 기준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둔촌주거 일반 분양가 나온 거는 주변 시세랑 비춰보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랑 봤을 때 비싼 건 아니죠. 저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대출 규제 완화된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 넘어도 이제 대출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이 12억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둔촌주공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원래 내년 초에 풀기로 했다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풀리다 보니까 지금 보면 8사형 빼고는 다 중도금 대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제 다만 이제 8사형 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돈을 좀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8사형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뭐 팁을 또 드리면, 이게 사실 중도금 2회 연체까지는 시행사에서 분양 계약 해지 안 하죠.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계약서에. 그리고 만약에 2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분양 계약 해지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그대로 대부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조금 그건 리스크가 있긴
있긴 하죠. 그래도 분양계 해지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또 해지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둔촌주공 얘기는 여기까지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분양시장은 또 어떻게 계속 나쁘게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사실 어쩔 수가 없겠죠.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속도로 계속 된다고 하면 너무 이제 그 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내면은 대부분 조금 뭐 완판이다 뭐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입지별로 또 가격대별로 조금 이제 분양 추이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공약도 있었고 국정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110대 무슨 뭐를 내놓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의 부동산 정책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한정해서 보자면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때문에 사실 재건축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합리화하겠다라는 거고 또 뭐 공공정비 사업이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뭐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것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업성 안 나와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못했던 것들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겠다 이런 뭐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뭐 이런 것도 정상화하겠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풀겠다라는 건데 뭐 아직까지 이제 이렇다 할 뭐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 뭐 그 제도 완화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특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그동안 규제가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막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거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 보통 서울 같은 데는 부담금만 몇 억씩 또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익성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 같은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을 거의 그대로 맞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부담해도 뭐 1, 2억 정도 부담하는 수준이었는데 뭐 물론 이제 840, 590 받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그러면 뭐 7억, 8억씩 부담해야 될 수가 있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완화는 할 건데 폐지는 안 하겠다. 뭐 유예를 하거나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존에 원래는 조합원 1인당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상의 가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조건은 그냥 1억까지 좀 상향하기는 하겠다고 했죠. 근데 뭐 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아예 뭐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계속 재건축 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예전에도 주택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도에 도입된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더 그 유예를 한다거나 좀 그런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공사비나 사업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입은 대부분 일반 분양 수입에서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수익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공사비나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서 사실 이제 재건축 단지 뭐 시공사 유찰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이제 그 입찰 자체도 안 할 정도로 시공사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사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비용을 줄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럼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이제 좀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돼서 분양가를 좀 높여서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하는 방안에 이제 좀 주요적인 그 방법으로서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제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 자체도 이제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조합들도 사실 스스로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언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좀 멈춰 있는 데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주택 공급 자체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곧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에서 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주택 경기 자체도 또 더 침체될 수 있는,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내년에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규제 완화 쪽으로 좀 이제 선회할 것 같고,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은 뭐 일반 분양시장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인기가 있는 편이라서 이제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내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차차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또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조금 쌀 때 이제 또 매수하시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둔촌주공 뭐 저도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어떨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과연 이 둔촌주공이 성공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좀 잘 안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건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죠?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앞으로 1, 2년 뭐 좀 더 길게는 한 2, 3년 정도의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시간을 지켜보면서 한번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할 수 있도록 2부 때 준비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저희가 무대 정리하고 그다음에 토론, 분양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하고 그 뒤에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올라온 내용들은 3부 때 하고요. 좀 관심 있는 부분들 질문 좀 뽑아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올라와 계신 분들이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한 분씩 소개를 해주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서 배경을 알고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왼쪽부터 한 분씩 소개하고 바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김 대표님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분양대행사 S&P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조라고 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뭐 깊숙한 얘기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빌어서 뭐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저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송 활동, 강연,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빌딩 거래 전문기업 빌딩숲의 안유런 대표입니다. 자꾸 불러주셔서 벌써 오늘 3번째 참여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뵙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오늘 좀 재밌는 주제로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 자체가
미분양 또 분양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뭐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만나 뵙기도 했으니까 오늘은 분양 관련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자가 있어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우리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 부동산 시장, 제일 걱정하는 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글쎄요, 그 분양 대행업과 또 시행사들하고 밀접하게 만나고 계신 그 대표자로서 글쎄요, 이렇게 경착륙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좀 글쎄요, 뭐 그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금리 때문에 다들 위축돼 있는 거는 맞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도 이제 과거보다는 투자 지역이 줄었고 투자 기회가 줄었지 투자 자체가 없어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까지는 어쨌든 금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되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빌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싶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신 분들도 다 서울에서 오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 다 관심 있는 거는 서울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선호하는 강남 서초, 이 강남의 노른자들을 갖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고 갈아타기 하고 싶어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역에 갈 수 있느냐? 내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 입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기사들을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도 빠진다라고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실제 부동산을 임장을 해보시고 강남권을 다녀보시면은 강남 서초의 신축 아파트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았던 호가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줄었지 실제 가격 자체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상은 오히려 못 받으실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여전히 40억 전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학군 수요가 높은 대치동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들 지역에 입성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갈아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갭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갈아타기나 투자 수익성을 봤을 때 이들 지역을 노리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분위기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이곳을 좀 꼽고 싶어요. 저는 여의도를 1순위로 꼽고 싶습니다. 뭐 위쪽으로는 용산구도 있고 강남 서초도 있지만 여의도를 제가 여러분 좀 유익 있게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금년까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30 계획이 서 있었는데 연말까지 2040으로 지금 수립이 변경되고 있는 것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이슈는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는 층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성공이 되면은 지금까지 멈춰져 있던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내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미 재건축 진단을 다 D등급 이상으로 대부분 받아놓은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남의 노른자, 강남 서초 지역 그리고 용산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이 여의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들 지역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충분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을 좀 유익 있게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제 멘트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조금 차갑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 내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은 김승조 대표님이 좀 긴밀하게 접근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좀 더 가깝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뭐 크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각이 좀 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의도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다리 하나 건너면 그 마포대교 다리 하나 건너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길에 그 멋있는 건물들을 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현장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뭐 나중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관련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은 뭐 연락들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지금 김승조 대표님께서
뭐 여의도라든지 분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분양 시장 어떻게 지금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그렇죠? 뭐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끝이 좀 보이고 있고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 좀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의 터널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게 4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한 5%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4%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3%까지 왔잖아요. 이제 1%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를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물가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가 더 침체가 된다든지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FRB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은 물가가 우선순위지만 경기가 우선순위가 되면 또 속도 조절이 생각처럼 1%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1%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내년 2023년 한 상반기 되면 거의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실 미국도 햄버거 값이 뭐 3배 올랐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물론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기는 지나가야 되고요. 또 바닥의 시그널이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올 수도 있는데 분양 시장을 바라보면 일단 뭐 금리 부담이라든지 투자 수요가 사실 우리 뉴스 언론을 보면 저는 언론도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봐요. 집값 오를 때는 막 난리가 납니다. 집값 오른다라고 막 물론 뭐 클릭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내릴 때는 내린다고 막 클릭 막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 수요자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요. 완전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김성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냉정하게 보자면 물론 어려운 시기는 맞지만 모든 시장이 다 죽지도 않았고요. 둔촌주공 앞서서 뭐 발표했지만 사실 저는 둔촌주공이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둔촌주공이 미분양 나면 아마 투자 심리적으로 본다면 거의 붕괴 수준이 올 겁니다. 둔촌주공도 안 되면 그 가격에 전용 84가 지금 13억이잖아요. 그게 비싼가요? 경기도 광교 신도시도 그거보다 비싼데 올림픽 선수촌 바로 옆에 있는 둔촌주공이 13억은 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2025년 입주예요. 앞으로 새 아파트가 그 가격이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회는 있는 거고요. 여의도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저도 사무실 여의도로 옮길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항상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강남의 신축 아파트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구축이라든지 다른 외곽 지역들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갭이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중심지로 우리는 항상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갈아타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생각처럼 중심지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분양시장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우리 실수요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잖아요. 둔촌주공만 보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은 일단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우리 시장 경제에 맡기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강제로 눌러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새 아파트 선호도를 따져본다면 분양시장은 여전히 유망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을 두들겨야 되는 지역이다. 앞으로 상기 신도시라든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양시장만큼은 저는 소위 말해서 쫄지 말고 좀 청약의 문을 좀 두들겨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 대출이 도저히 못 받는 분들,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주택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야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지만 실수요자들은 분양시장만큼은 좀 노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택시장이 더 침체가 된다면 기존 주택들,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많이 떨어진 주택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 지역들 분양시장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로 이사 오세요. 저희 사무실 가까우니까. 요즘 강남에 계신 분들이 다 마포 여의도로 자꾸 넘어와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마포는 저의 터전이었는데 요즘에 아주 긴장을 하면서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두 분한테 질문 넘기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질문 좀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어요. 여의도 얘기하는데
여의도 솔직히 굉장히 비싸고 또 아까 어떤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또 재건축 단지에는 사실상 이슈가 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재건축이라는 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또 신축으로 지어진 것들은 뭐 보통 프라임 건물급이나 이런 것들이나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뭐 기회를 찾고 싶어도 뭐 강남 다 좋은 거 다 알고 여의도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데서 좀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상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뭐 뜬구름 저희 보고 잡으라고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네. 다들 여의도에 관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의도 브라이튼이라는 단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의도가 사실은 강남보다는 준강남권으로 관심들은 높지만 사실 많이 모르세요. 여의도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의도를 벗어난 곳에서는 사실은 많이 모르시는데 여의도 MBC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 브라이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분양가 심사로 규제를 받다 보니 서울 지역의 좋은 땅들은 사실은 분양가를 높게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 시행자들이 후분양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후분양 전략으로 공급되는 단지가 여의도에 내년 6월, 7월경에 이제 준공되는 단지 브라이튼 여의도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요거 꼭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보만 알고 가셔도 진짜 괜찮은 투자처를 하나 알고 가시는 거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기존의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은 청약 통장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도 가점이 높으셔야지 당첨이 되셨어요. 그거는 올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의도 브라이튼 얘기해 주셔서 딱 생각이 났는데 여의도 브라이튼은 4년 민간 임대 단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준공 후에 공급이 되는 분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수성이 있는 단지라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도 아니고 임대로 공급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 상황이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4년 동안 임대로 사시면서 이제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그런 단지로 지금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실제 투자자로 그 단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되면 저도 청약을 하려고 지금 아는 분들은 다 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해서 공유를 드리는데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내가 살고 살아보고 나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서울의 좋은 자리에 전세 형태로 들어가서 신축 여의도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지고 실제 여의도 입주를 하고 싶다 내년에 그러면 여의도 브라이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준공되는 거 외에는 공급될 아파트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의 유일한 신축일 거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49층 초고층으로 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내년에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지라서 한번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역 얘기 나오다가 상품 나오니까 열심히 적고 계시네요, 다들. 예, 진짜 괜찮아요. 사실 제가 이게 후분양이다 뭐다 얘기가 있기 전에 저도 가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좀 쓰고 싶어가지고 저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지라서 뭐 아마 김희만 소장님도 계시고 또 분양 관련된 일 보시는 분들은 다 그쪽에 굉장히 그냥 뭐 그런 지역입니다. 참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뭐 그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형태 공급될 수 있는 곳들이 한정적이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건축 아까 둔촌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 또 사업들 추진을 하면서 뭐 최근 들어서 조합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여기 옆에 김예림 변호사 얼마 전에도 또 몇몇 곳하고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뭐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아까는 뭐 한남 3구역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지금 예전에 한참 이제 재건축 규제가 되게 많을 때 그때는 재개발로 좀 풍선 효과가 생겨서 재개발 물건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제 사실 재개발 물건이나 이런 거는 대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이제 한남이나 성수나 뭐 이런 쪽도 되게 그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제일 좋은 구역이다 뭐 이렇게 볼 정도로 입지적으로도 뛰어나고 모두가 이제 그 거의 들어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구역이기는 한데 근데 굉장히 이제 조정받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사실 이제 현재로서는 좀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어려운 상황이신데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뭐 프리미엄만 붙어서 거래되는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매가가 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은 원래 이제 아파트 기 때문에 원래 그 매매가가 좀 높아서 재개발을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이제 어떻게 그 매매가가 정해지는 구조가 이제 종전 자산 평가에다 비례율 곱한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가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조합에 인정받는 금액은 내 이제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의 비례율 곱한 그냥 감정 평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뭐 분양을 싸게 받더라도 내가 이제 인정받은 그 감정 평가 금액 말고 나머지 차액은 또 조합에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에 별도로 이제 왜 재개발은 그 감정 평가액은 굉장히 낮을 거잖아요. 근데 왜 매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냐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매가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허가 건물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감정평가 금액이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돼서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다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정한 그 조례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좀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그런 거는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제 가볍죠, 물건 자체가.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남동에도 뭐 한 8억에서 9억 사이로 나오기도 하고 그 이하로도 좀 나오는 것들이 있고 한데 그런 물건들 뭐 찾아서 투자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또 좋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을 많이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 시끄러워가지고요. 농담이고 지금 우리가 주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빌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항상 있으셔가지고 자꾸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부터 안 불러야 되겠어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곳이 있더라고요. 또 끝나고 나면 저한테 어떤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들 잘 참고를 하면서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상품들을 뭐 중개를 하고 거래를 하지만 그 앞단에 놓여 있는 것들은 어떤 공급자들 또 어떤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할 거냐 이런 사람들의 입장들도 고려를 해보면은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안 대표님이 빌딩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저희 주변에 있는 뭐 디벨로퍼나 이런 분들도 최근에 토지값이 많이 오르고 또 적정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빌딩을 매입을 많이 해요. 빌딩을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하는 형태의 그런 개발 방식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분양 경기라든지 거래 침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빌딩 거래를 하시면서 신축 행위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시행하시는 분들의 시장 환경이나 분양 상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빌딩 거래를 사실 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빌딩이라는 것 중에는 사실 시행사 대표님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시행사에서 좋은 부지들을 매입을 하고 수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양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분양이랑은 분양 이전에 앞 단계에 있는 단계죠.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인데 사실 시행사랑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컨설팅을 좀 해드리다 보면 요새 사실
괜찮은 사업 부지가 잘 없어요.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 일반 경기권으로 나가더라도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인 수요자랑 다르지 않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물론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 중에도 하나고 이분들도 결국엔 금융상품과 결합을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서울 대로변이나 이런 역세권들을 보더라도 가격이 정말 사실 비싸거든요. 그럼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지금 가격이 뭐 떨어진다 아닌다 뭐 판단하기는 서로 각자 다르지만 호가는 물론 조정되고 있는 시장인 건 같아요. 근데 애초에 비쌌던 가격이 호가가 조정이 되는 거지 가격이 지금 시세가 하락한다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 사업 부지를 검토를 하더라도 여전히 비싼 가격 속에서 지금 이런 부지조차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중소형 분양의 상황에서도 정말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도 뭐 좋은 지역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강남 소초는 사실 말할 게 없죠. 가격이 워낙 비싸서 문제인 거고 여의도에 대한 그런 부지들도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고 근데 사실 여의도도 대형 부지들 위주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뭐 브라이튼이나 이런 상품들도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또 소장님께서도 여러 이제 말씀해 주셨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모집 공고가 한 3,820만 원대 그 정도 이제 확정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이제 앞두고 이제 네 달 앞두고 있는데 사실 요게 저 같은 경우도 분양이 미분양이 나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듯이 3,800만 원대면은 그 정도 입지에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상품이면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옥석 가리기 시장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상품이고 좋은 입지고 좋은 가격으로 다가온다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분양이 났던 시절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가격 폭등하고 정말 많이 올랐었죠. 물론 지금 조정을 다시 받고는 있다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분양이 곧 이제 위기일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 옥석 가리기 속에서도 다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객관적으로 신중하시되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둔촌주공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얼마 안 남아서. 뭐 이제 9억 선 정도면은 뭐 중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이상이면 현금인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는 그 13억 정도의 금액이면 한 두세 배도 다른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면은 나중에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실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둔촌주공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규모도 있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13억 굉장히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안 대표님도 본인 무주택자라고 하면서 본인 다른 거로는 돈 잘 벌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집에다 안 묻어두는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중도금 활용하고 또 분상제 적용이 되고 또 아까 그 김승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략들을 수입한 그런 것들은 뭐 수익성이 좋은데 자 뭐 여러 고려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네. 지금 빌딩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야기 듣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보다는 당분간은 뭐 둔촌주공이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시면은 꽤 괜찮은 시장이 앞에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외에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이거 상가 잘못 사면은 상가집 간다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가 투자가 유망한 그런 상가도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 너무 주택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 있어가지고 빌딩이나 상업용 부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상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상가에 투자를 해도 되냐라 그러면은 좀 말리고 싶은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상가고요. 상가는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에요. 그 임대소득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이렇게 두 가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금리랑 비교해서 은행금리보다 낮으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상품하고는 틀린 상품입니다. 중장기로 보유해야 되는 수익형 상품은 조금 더 이 더블인컴이라는 이 두 가지 수익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준금리가 오늘도 많은 화두로 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내년에 금리의 정점은 3.5%가 적정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3.75%까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정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순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상은 4%라는 기준금리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 2008년도 그때 외에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려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때랑 같은 상황이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3%대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늦어도 중순까지가 금리의 정점일 겁니다. 그럼 저희는 상가 같은 수익형 상품을 투자하는 시기는 적긴 언제냐? 내년 하반기 이후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가격 조정이 오고 있어요. 지금 상가는 주택과 틀리게 상가는 거래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활성화가 되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료 자체는 이미 2년, 4년 이런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늦어요. 하지만 내년까지는 그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가는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금리에 맞는 수익률에 맞는 가격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유효하다. 단 5%까지 되는 상가는 내년까지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4% 후반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라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입지라 그러면은 접근 가능한 상가라고 서울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으로 가면 5% 넘는 상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5%까지 기다리다 보면 저한테까지는 기회 안 올 거다라는 거를 머릿속에는 좀 기억하시고 상가를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매수가 유효할 거로 보고 오히려 이제 상가는 분양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년에 공급되는 분양 상가들은 제가 예상컨대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과거처럼 높은 분양가로 못 나와요.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설득이 가능한 분양가로 상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 옥석을 가리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를 내년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 그러면은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3년 후가 되는 실제 준공되는 상가의 시점은 2026년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때는 금리 안정화됐고 코로나 시기에 침체된 소비 심리도 굉장히 회복된 시기일 겁니다. 이럴 때 저렴한 공급 분양가가 책정되고 무이자가 일반화되는 이런 시장에서 좋은 상가를 분양받으신다라 그러면 3년 후부터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내년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다. 단 매수로 검토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하반기 이후부터 조금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 필기하던데 유망한 그 투자 상가 좀 추천 좀 해줄 수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얘기 나온 김에. 네. 오늘 송 대표님이 저를 부르신 게 제가 관심 있는 거를 다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냉정하게 상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상가,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상권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안정화된 상가만 주로 이제 좀 관심이 갖고 있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양대 상권이라고 하면은 강남역 상권 그리고 신촌 홍대 상권이 가장 소비력이 높은 상권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들 두 지역의 상가를 저도 이제 이런 시기에도 매물을 찾아서 많이 임장을 다니고는 하는데 사실 가격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지도 않아요. 이런 쪽의 상가를 그러면은 매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조정되는 급매물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좋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촌 홍대 상권
뭐 많이들 가보실 것 같은데 가보시면은 노후된 건축물이 스트리트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상권이 젊은 층들이 많이 찾게끔 공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촌 홍대 상권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부지를 개발하게 허용해준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KT 신촌지사 부지인데 이것도 돌아가시면 한번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은데 홍대 입구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신촌에서 KT 지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KT 신촌지사 부지가 내년이면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가 제가 사실은 이 강남역 상권이나 신촌 홍대 상권에서 공급될 만한 상가 자리 중에 부지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1,500평 정도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을 갖고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리에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급 시기는 저는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상반기일지 중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가에 관심 있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쪽 홍대 쪽에 위치한 신촌 KT 신촌지사 부지 아직 사업명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윤곽이 될 텐데 요거를 관심 있게 가지신다라 그러면은 이런 상가는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절대 괜찮은 자리일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좋은 소스네요. 보통 다 만들어진 거 보거나 만들려고 분양들 하는 상황들 보는데 뭐 앞으로 기획 단계에 있는 거부터 정보를 듣는다라는 거는 사실 뭐 시행사든 또는 뭐 분양 대행사든 뭐 PT를 한다든지 뭐 컨설팅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 가지고 용역 검토 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는다라는 것만 해도 다음부터 안 불러야겠어요. 네, 나 혼자만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동의하세요? 상가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일부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아파트 시장하고는 다른 시장이에요. 상가와 아파트는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아파트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시장 가치에 따라서 오를 때는 그냥 올라가지고 내릴 때는 같이 내려가지고 흐름만 잘 타도 친구들이 투자할 때 같이 따라가도 성공하는 게 아파트 시장인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옥석을 좀 가려야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입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수익률도 중요한데 최근에 수익률이 잘 안 나오죠. 최근에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일단 월세를 많이 받거나 그렇죠? 월세를 많이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이 좀 내려가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월세를 막 올려받기는 힘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월세를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금리도 올라가고요.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매매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높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격 하락이 좀 되는 상가들은 수익률이 반대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제 수익률이 저는 아주 안 높아도 돼요. 서울에서 5% 수익률 찾아보기 어렵고요. 4%만 나와도 괜찮아요. 3% 나오는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4% 정도 수익률만 꾸준하게 유지만 된다면 저는 괜찮은 상가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좀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 그 정도로 가격 조정이 돼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상권에 따라서 아파트처럼 무슨 아파트가 좋아, 상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건물이라도 입지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달라져요. 동선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같은 뭐 옆 건물이라도 동선 또 뭐 흐르는 자리 또는 배우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임장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기회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파트는 장이 죽어버리게 되면 사실 A 아파트가 죽는데 B 아파트 혼자 좋아질 수는 없는데 상가는 다를 수는 있어요. 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상가는 충분히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꺾이거든요. 저는 계속 고금리가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상 옛날에야 이제 고금리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2024년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또 상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이 되는
조정이 돼서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가, 그리고 좀 분석을 좀 해라. 매우 수요도 좋고 동선이 좋은 괜찮은 입지의 상가는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굉장히 뭐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김인만 소장님도 이런 뭐 시장 분석하는 거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는 보통 시장에 맡겨 놓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뭐 내가 아무리 응원해도 올라가기 힘들고 아무리 떨어지지 말아라 해도 그 저지선을 막기 어렵고 개인이 시장을 이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가끔 몇 년 동안 좋아서 투자 방식에 좀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부동산 관련된 이론들도 보통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들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외에서도 이론도 연구가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주거지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위치라든지 입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아파트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다만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또 곁에 뭐 전문가들이던 어떤 멘토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 보시고요. 시장 동향들 잘 살펴보시고 뭐 얼굴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좀 한 뭐 내년 한 봄 정도 되면 엄청 친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꾸준히 저희 뭐 하는 거 모니터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상가 하나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재건축 단지 상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재건축 재개발 상가 투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뭐 지금도 풀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을 때는 상가 투자 어떠냐 이거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상가는 좀 수익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가를 그 월세 수입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상가는 나중에 또 새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누리실 수 있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상가 기존의 상가 개수보다는 더 만드는 경우가 많긴 하기 때문에 작은 상가를 갖고 있어도 좀 위치가 안 좋을지언정 상가를 배정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작은 상가를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엔 상가를 좀 적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를 이제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위치가 구석진데 뭐 높은 층 막 이런 데 받는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상가 투자를 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권리가액이 좀 되는 거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너무 큰 상가를 또 가지고 계시거나 빌딩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좀 분산을 시켜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 같은 데들은 정관에 아예 못을 박아서 상가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반포 2차 같은 데들도 이제 뭐 정관에 아예 못이 박혀 있는데 다만 이게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 있냐 일반 분양가로 받을 수 있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곳들도 있어서 이제 상가를 가지고 그 재개발 재건축 상가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상가만 재건축 다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재건축이나 상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지금 남서울 종합상가인가 거기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정관의 분양 자격을 정하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상가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층수에 비슷한 상가를 하나 배정을 받고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통은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좀 뭐 싼 값에 분양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그 상가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대치동 그 방금 말씀드린 상가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 재건축을 해서 지금 오피스텔이랑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때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건축 재개발 부연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은요.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재건축 재개발 장점이 있거든요. 예전에 자리를 잡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권이 다 좋아요.
좋은 자리에 잡고 이미 중심지로 성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새롭게 개발이 되더라도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이미 상권은 좋고요.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받아도 좋고 상가 받아도 좋은데 그런 상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제거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실 말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래도 안 대표님 주택 얘기하면서 이제 글쎄요, 뭐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또 계신 분들 상가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또 회의할 때 주택 얘기 같은 것들 하면서 야 저기는 분양이 이렇다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돌아가지 않냐? 뭐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빌딩 업계에 계셨을 때 그쪽에서 보는 분양 경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수요들이 또 빌딩 쪽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수요들이 같이 소멸돼서 빌딩 업계에도 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는데. 네. 물론 지금 분양 시장이 좋지 않죠.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게 상반기 뭐 하반기까지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 저도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시적인 시장을 제가 일개 한 사람이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분명히 이런 냉각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주택시장 뭐 거래를 뭐 저희가 주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는 이제 빌딩 쪽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근데 이게 아예 동떨어져 있느냐 또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주택시장의 영향이랑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랑은 물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예 다르다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번 또 뒤집으면 또 상업용이고 한 번 또 뒤집으면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행부지 개발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분양과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행사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발해서 분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분양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 빌딩 시장도 물론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량도 확실히 많이 줄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호가 조정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쩔 수 없이 좋은 물건이 나와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에선. 왜냐면 물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2배, 3배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저희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정말 안 나와요. 1%대, 2%대 진짜 뭐 투자 가치만 보고서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나와도 그냥 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땅값은 앞으로 쭉 오르겠지만 지금 이 이자 감당을 몇백, 뭐 심하게는 뭐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부담을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땅값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하는 거지 사실 뭐 보장된 수익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 상업용 쪽에서도 뭐 수익률과 그리고 수익률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게 이제 자본 이득인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뭐 문의들도 많이 받고 앞으로 뭐 상업용은 어떻게 될까요? 또 저희 중에서도 통 건물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은 분양 단계 이후에 이제 매매 단계지만 이거 이제 뭐 등기를 쪼개가지고 이제 뭐 개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상업용 건물에서도 그 땅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 등기해서 판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땅의 값어치에 대한 수익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뭐 주거용은 조금 시장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이런 미분양 상황 속에서 저희도 상업용 시장도 물론 힘든 상황이고 아마 내년까지는 좀 신중하게 좀 보시고 대신에 내년 이후에 신중하게 계속 보시다가 좋은 물건 정말 그게 뭐 주택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걸 잡으시려면 아예 관심을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도 계속 공부하시고 시장에 지속적인 계속 관심을 바라보시고 계속 관심을 두셔야지 나중에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그때 판별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예 관심을 한 3개월 안 가지시면 거의 한 1년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공부는 필요한 시기다. 내년까지는 신중하시되 여러 가지 옥석 가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뭐 이제 그 토론 관련돼서는 한 이 정도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혹시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좀 의뢰 같은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 컨설팅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건설임대 관련된 그 사업자들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이 굉장히 무겁고 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단독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뭐 새롭게 뭐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세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고 또 그 개발 형태나 최근 부동산 트렌드라든지 동향에 맞는 그런 개발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세금에 대한 압박,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는 이런 개발 형태, 뭐 본인도 괜찮고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고 주변 지인도 괜찮고 하니까 의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좀 꼭 한번 찾아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스태프분들 좀 준비가 되셨나요? 10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 정도 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라든지 카카오톡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워도 전체적인 간략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그 질의응답 받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자, 지금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뭐 확산되고 있다. 한남, 송파, 여의도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입주가 시작된 경우 뭐 고급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향후 하이엔드 들어갔는데 임차인들이 돈이 없나 봐요. 지금 운영 관련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향후 오피스텔 시장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그 안 대표님. 예. 네, 하이엔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 시장이랑은 개념 자체가 또 여기서도 또 나뉠 것 같아요. 아예 달라지는 시장이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급을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 중에서도 뭐 노년이나 뭐 청담 이쪽으로 정말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분양이 잘 됐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가 정말 달라요. 뭐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뭐 100억, 200억 넘어가는 그런 상품들도 완판이 됐고 정말 진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있으신 분들의 거래 시장인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일반 뭐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뭐 평형당 어떻고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선 것 같고 일반적인 이런 건 단순 시세라기보다는 희소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이나 뭐 우월감도 있을 거고 뭐 고급 시설 뭐 여러 가지 보안이 주는 서비스들 이런 고급 서비스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정말 뭐 대출 한 푼도 안 받아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게 이제 하이엔드 시장이 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런 시세보다도 그런 여러 그 상품 자체가 워낙 개별성과 이제 희소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이런 것들은 그래서 향후 이런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앞으로 뭐 얼마나 오른다 어쩐다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들만의 특정 수요가 분명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뭐 다른 세상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뭐 시세나 이런 것들 향후 전망은 이들 나름대로의 굳건히 가지 않을까 저는 뭐 전망을 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투자하셨다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하신 분인 것 같고요.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가 시작된 단지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고급스럽게 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시설, 뭐 주차장이라든지 세대 내부, 그다음에 전체적인 동설계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틀리게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호텔식 서비스 부분입니다. 호텔식 서비스. 저희가 호텔에 가게 되면 발렛부터 뭐 룸 서비스부터 다 제공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하이엔드 고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호텔은 뭐 가보시면은 몇백 세대죠. 근데 지금 강남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상품들은 그렇게 몇백 세대짜리 대규모 공급은 아니고 대부분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의 이제 이런 소규모, 중소규모로 공급되다 보니 하이엔드 서비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고급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고급이라 그러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고급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꼭 세대수란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최소 200세대 이상이 되는 규모라 그러면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세대수가 적어도 고급스러우면 됩니다. 설령 50세대, 70세대, 100세대 정도 되더라도 폐형대가 크고 큰 만큼 그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라 그러면 충분히 운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오히려 전용 면적이 30평, 40평, 50평 이런 대단히 좀 큰 폐형대가 들어와 있고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대, 200억대 이런 상품들이 혼합된 상품이다라 그러면 충분히 그러한 소비를 지출하실 수 있지만 이런 세대수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상품 구성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다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하기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질문 봤는데 여기 임차인 운영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니까 요즘에 지금 이 두 분이 말하시는 건 진짜 하이엔드고 가끔 짝퉁 하이엔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한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뭐 한 10억, 뭐 15억. 사실 이거는 본인들이 마케팅을 하이엔드라고 하는 거지. 두 분이 말하는 거는 뭐 억이라고 하면 세 자릿수나 뭐 한 50억 이상, 100억 이 정도 상품의 하이엔드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면 뭐 하이엔드라고 그랬는데 뭐 가격도 뭐 8억인데 막 하이엔드 그 섹터가 좀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청담동이나 논현동 이런 쪽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밑에 단하고 또 심지어는 저번에 제가 어떤 걸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동대문구 어디에 있는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하이엔드 섹터가 아닌데 예? 그 사이트가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승조 대표님하고 안유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도 너무 잘 알고 강남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말하시는 그 하이엔드가 뭐 한강을 쫙 보이는 그런 조망으로 보시는 거로 근데 임차인님 운영을 겪을 정도면 뭐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하이엔드가 아닌가. 예. 좀 짝퉁에 좀 가까운 그렇게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죠. 예. 지금 사실은 입주를 한 단지들은 진짜 초고가의 하이엔드 상품들은 아니고 초창기에 공급된 것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급되는 것들보다는 평면도 좀 세대가 좀 작고 총액도 좀 작게 분양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호텔식 서비스가 활성화가 아직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첫 공급이고 첫 입주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향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이란 또 이제 질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오피스텔을 무주택자 이제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자기 집이 없고 주거 지역을 계속 전세든 월세든 무주택으로 이전해가면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큰 평형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유해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자 여력이 된다라 그러면은 청약 가점을 위해서는 실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선택할 만하다. 근데 단 가격을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절대 뭐 비싼 거를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오피스텔이 과거보다 아파트보다 쌌던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 시행주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의 규제를 받고 그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의 가격을 통해서 이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화된 게 이제 최근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보다 비쌌어요. 분양가 자체가.
그러한 상품들이 최근에 전부 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저도 자문을 많이 해드리지만 통계를 입주한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은 단지에 섞여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섞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평균 9% 정도 차이가 나요. 아파트가 100이라 그러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91 정도, 한 9%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 오피스텔을 사도 돼라고 고민하실 때는 인근에 비교한 아파트들 가격을 비교하셔서 그래도 10% 가까운 차이가 나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보유했을 때 내가 청약 가점은 훼손되지 않고 계속 가점을 높여갈 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투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그 수색 14구역에 대한 그 전망을 여쭤봤네요. 그리고 다른 또 질문이 카톡에 올라온 내용은 재개발 뚜껑 매물 투자, 뚜껑 잘 아시죠? 그 가발 그 뚜껑 아니고 그 다른 그 뭐 상품 이 재개발의 은어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는 어떻게냐, 그리고 그 금액대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있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하실래요? 제가 이제 수색 14구역을 막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 근처 이제 수색 다른 구역을 좀 관여를 했던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사업 단계를 좀 알고 싶기는 한데 제가 이제 수색 14구역을 특별히 모른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 별다른 분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업 지연 요소가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물론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사업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일단 14구역이라는 거는 14구역 이상의 이제 수색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 일대가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관여했던 이 수색 뭐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끝나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뚜껑이라는 게 무허가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물을 재개발 구역에서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땅은 내 소유가 아니고 그 위에 무허가 건물만 내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뚜껑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다라는 뜻의 이제 은어인데 이게 뚜껑 투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뚜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만으로 거의 거래가 돼서 굉장히 가벼운 매물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경기가 좀 좋을 때는 나오면 뭐 그날 거의 거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소성이 좀 있는 매물인데, 문제는 이게 무허가 건물은 사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 다 조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제 이게 뭐 지어져 있고, 근데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더 좋고 무허가 건물 확인원 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조금 다른 방법,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로 밝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허가 건물 확인원 있는 물건을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합에서도 정관에 무허가 건물, 뭐 어떤 조례 기준에 따른 그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 주기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되고, 이게 그 무허가 건물 투자건이 나오면 인기가 많아서 빨리 거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하셔서 나중에 이제 무허가 건물 그 입주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거래하시기를 권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는 한남동의 한 재개발 사례인데 실제로 무허가 건물 확인원 보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무허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금이 뭐 굉장히 많았고 지금 오른 금액 대비로 하면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0억 이상의 이제 뭐 손해를 거의 보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겪은 거로 저는 분쟁을 많이 하는 그 분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관여가 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고가. 그래서 이런 무허가 건물이나 뭐 좀 특수한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판단 받아보시고 충분히 상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수색 14구역이 아마 입지가 저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분쟁이 잘 없었던 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분쟁이 잘 없어서 실제로 거의
초창기 단계고요. 거의 안 되고 있고 뭐 공공 재개발 신청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다른 재개발 수색 쪽은 지금 입주했거나 막 공사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14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들이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겠죠.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이제 진행만 되면 되는데 이제 진행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한 15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걸린다는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뚜껑 이제 변호사님께서 뭐 좋은 설명 다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장점은 그거죠. 입주권이 물론 무허가 확인은 되고 나온다는 전제 조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왜 땅이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만 주고 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내 땅이 없으니까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오겠죠.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분쟁도 저는 봤거든요. 이게 토지 사용료를 내요. 내 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레일 땅에다가 무허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고 잔금 쳤는데 그 사용료를 안 내가지고 그게 분쟁이 돼서 그 돈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인가 돈 가지고 누가 내느냐. 이 사람은 이미 팔았고 막 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그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토지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없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특약사항에 뭐 입주권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뭐 어떤 안 나오는 경우가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뭐 그 책임은 매도인한테 있다는 특약사항 반드시 넣어서 최소한의 제일 중요한 게 입주권 받는 건데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특약사항 또 그런 내용들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보다도 2배, 3배 더 신경 써서 알아보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시니까 특약을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서 이게 무허가 건물 거래는 정말 특약하실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 사용료나 이런 게 막 나와서 다투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그 뭐 입주권 이런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심지어 남의 땅인데 그나마 국공유지에 있으면 나중에 땅을 불화받을 수 있거든요. 뭐 불화를 안 받아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사유지에 있어서 철거당하신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 관리처분 인가될 때까지 분양 자격이 확정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으면 입주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거래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꽝을 사면 안 된답니다. 꽝 사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꼭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안 되면은 그런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하신 분한테 상담이나 어떤 조언을 받는 게 좋겠다 생각되거든요. 뭐 김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도 뭐 그 입주권인가 분양권인가 잘 안 나오는 걸 해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고 그 미리 대응을 하면은 그런 분쟁까지도 안 갈 수 있으니까 미리 점검들 하시고 제가 저번 주에 그 세무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은 잘 하는데 본인 자산 검진은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고 그냥 냅두잖아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검진도 좀 받으시면서 이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또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질문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청량리의 주상복합에 입주 예정을 하고 있는 분이 뭐 나중에 주택을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청량리 주상복합이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분양도 많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니까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김 대표님이 답변 주시면은 청량리의 주상복합 어떻습니까? 향후. 청량리 지역은 굉장히 좋은 투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갈아타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거잖아요. 가격대에 맞춰서 하시되 굳이 무리하지 않게 잘 선택한 지역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충분히 더 비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급지 어느 지역이 좋겠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동향을 좀 최근에 상급지로 평가받는 지역 좀 설명 주세요. 청량리에서 더 상급지로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준 강남권으로 가셔야 되는 입지예요. 강북에서는 손에 꼽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동 쪽이나 아니면은 강동 쪽, 지금 현재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강동 쪽이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거보다 더 상급지라 그러면 잠실 쪽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잠실이 지금 기회인 게, 잠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안 좋긴 한데 20억대가 조금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무너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20억을 하회하고 있는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시기를 봐서 좋은 층에 좋은 라인의 상품들은 접근 가능한 시기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되, 굳이 거기가 아닌 그 외 지역으로 검토하신다 그러면 청량리 괜찮습니다.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 그 동네 과일이 맛있습니다. 예. 과일 조금씩 사셔가지고 뭐 피부도 좀 좋아지시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그렇게 고층으로 개발된 지역들이 손에 꼽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멋있어졌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주택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혼합 형태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도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조금 그런 게 아쉽기는 합니다. 여의도처럼 약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용도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근데 워낙 집들이 좀 귀했으니까요. 네. 그 안 대표님, 그 어떤 분이 단독 상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새롭게 뭐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건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상가 주택도 매실해서 본인이 본인 집에 다시 짓고 그러는 경우들도 왕왕 있죠. 네, 상가주택 보유하신다는 거는 단일 건물 보유하신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물론 다시 멸실하고 신축을 해서 개발하고 다시 입주하는 경우 물론 가능하고요. 자기의 땅이니까. 근데 이 질문이 조금 막연해서 뭐 대답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가주택이라는 건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국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지금 제가 뭐 대략적인 동네조차 못 들어가지고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입지 따라 갈 것 같아요. 제가 지역적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지금이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지역이냐, 그 지역 중에서도 내가 입지는 정말 상가주택, 그냥 뭐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일반 근생 건물이든 내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바로 뭐 여포실이라 해서 뭐 가격이 뭐 동일하게 형성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내 건물, 내 땅이 어떤 모양이고 도로에 얼마나 접해 있고 평수는 최소한 개발하기 좋은 못해도 5, 60평, 5, 60평 이상의 평수를 확보를 했느냐, 또 어떤 면을 위치하고 있느냐, 뭐 중간에 껴있느냐, 코너 건물이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다 결정이 되고, 이런 내가 원하는 가격을 시장에 던졌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메리트를 느끼고 매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형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땅이라는 거는 개별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평수나 여러 가지 가격적인 거를 보고 내가 이거를 팔면은 얼마에 받을 수 있을지, 뭐 인근 여러 뭐 중개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전문가들 의뢰를 통해서 이거를,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가격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지금 어쨌든 많이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도 물론 관망하는 시기고, 저도 올해는 뭐 당장 뭐 추천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분위기에 따라서도 내 호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뭐 몇 억이 빠질 수도 있고 몇 억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 좀 고려를 해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한 2027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때는 좀 답변 안 드렸는데 뭐 그 정도면 뭐 네, 네. 맞아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도 뭐 저희가 이동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그 기관들이나 뭐 IMF나 이런 것들도 수정 전망치라는 것을 뭐 한 분기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수정된다고 해서 너무 혼내지 마십시오.
가끔 김인만 소장님 조금 바뀌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면이 변화가 됐는데 뭐 고집 부리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에 순응하면서 잘 겸손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질문 다 마무리됐고요. 현장에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질문 한 몇 개만 받을게요. 거수 저번 같은 경우 거수를 해가지고 질문을 주셨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뭐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좀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성수 사지구 그거 좀 한번 궁금해서요.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성수 사지구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성수 사지구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빠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수 쪽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는 데가 한남동 쪽에 이제 재개발을 많이 보는데 이제 그쪽도 사실은 좀 매물이 좀 있는데 좀 싸게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이 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데들도 지금 좀 빠져 있으니까 일부는 또 이제 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고 일부는 좀 재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반드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기간이요? 기간을 떠나가지고요. 제가 사실 선생님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재개발 전문으로 하시는 중개업소에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을 듣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성수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좀 주시죠. 꼭 팔아야 될 상황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 입지는 최고고요. 한강변에 최고인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건축심이 막혀가지고 진행이 못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개발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입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 팔고 어디 가시게요? 그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입지를 팔고 그럼 강남으로 들어가실까요? 강남이나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실 거 아니면 그냥 없는 집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반드시 나중에 큰 좋은 결과로 올 겁니다. 지금 상황만 보지 마세요. 그거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2, 3년 더 보유하면 될까요? 좀 나을 2, 3년요? 2,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2, 3년이라고 못 박지 마세요.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못 박아버리게 되면 너무 초조하고 조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좀 그냥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큰 가치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벌이가 없어요.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선 좀 팔아가지고 좀 쓸까 싶어서. 다른 거는 팔 거 없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사연까지 고려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면 뭐 테크닉적으로 보면은 소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는 그 시기에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전화 별로 안 오시죠? 팔으라고. 팔아야 되면은요. 내놓지를 안 했어요. 네.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 멈추고 반드시 한번 반등은 와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멈추면 일시적 반등이라도 반등은 오기 때문에 팔더라도 지금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상황 보고 한번 반등 올 때 그때 파세요. 네. 지역적인 거라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건 하는데 개인사까지는 조금 이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해야지 뭐 그게 어떤 주관적인 사연을 객관화하는 거는 좀 저희가 어렵다라는 거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뭐 또 질문자 있으실까요? 한남 5구역에 다가구 26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기 전에 빌라를 13평을 계약을 했는데 감정가가 빌라가 좀 더 높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이것이 대지 지분이 훨씬 커서 좋은 거라고 해서 계약금 뜯기고 다가구를 샀어요. 아직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에 카톡에는 하나 김인만 소장님 팬입니다 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팬입니다로 잘못 봤는데 팬입니다. 이게 한남 오구요. 근데 이게 감정가라는 게 언제 감정가 종전자산 평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감정가는 사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갑자기 뭐 이게 대지 지분이 더 좋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별도로 곱해요. 그러면 권리가액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금액만큼 이제 내가 조합에다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가 높은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부동산에서 대지 지분이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감정평가 했을 때는 대지 지분이 더 크더라도 이 빌라가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더 값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감정가가 뭐 지금 이렇게 뭐 50% 3분의 1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갑자기 뭐 빌라가 다가구보다 감정가가 낮아진다 이런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매매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매 가격은 어떻게 사셨어요? 빌라를 더 가격이 같았어요? 비슷하셨어요? 네. 그 감정가가 그 금액으로는 얼마 차이 나세요? 금액이요? 네. 그때 당시에요? 네. 19년도에 사갖고 12억 5천 샀어요. 그러면은 둘 차이는 얼마나 나셨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5천 차이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빌라가 더 좋은 건데 근데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얼만큼 잘 사셨는지 잘못 사셨는지가 판단이 될 것 같긴 한데 감정가대로 내 권리가 인정된다. 계약금이 2천만 원을 뜯겼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자꾸 들여다 보니까 속상하더라고. 그거 평가를 이렇게 상구에 나눌 때 보니까 볼 때마다 좀 속상해갖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거니까 또 이제 뭐 거기서 좀 오른 거 생각하면 그래도 그걸로 위안을 삼자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게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 하나 더 있는 거 있더라고요. 광명 한주공 아파트 어떠냐, 재건축 아파트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답변 주시겠어요? 누구? 몇 단지인가요? 뭐 아무튼 한주공이 그 허용 연한 입주 연도를 보면 이제 재건축 추진할 때가 됐는데요. 단지마다 이게 용적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진 않은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 5년 동안 거의 2배, 3배 뭐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랐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지금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어요. 한주공이 물론 입주하는 단지들도 있지만 뭐 막 이렇게 추진되고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입지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없잖아요, 한주공이. 근데 소문은 있어요. 뭐 지하철이 연장된다는 소문은 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교통 대책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가지고 계시나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입장이 뭐예요? 여기 입장을 보면은 재건축까지 보유를 해야지. 가지고 계시다면 장기적으로 그냥 10년 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팔 물건은 아니고요. 저는 가지고 가도 충분히 좋은데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 바크콜님이 아주 뭐 응원의 얘기를 주셨네요. 여기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 감사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좀 전에 물 한 모금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인만 소장님 너무 팬이에요 하고 하트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오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